여러분 안녕하세요, 국민호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이겁니다. 가지급금의 불이익 및 해소 방안을 제시하라. 오늘도 함께 하겠습니다. 옥상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법인 컨설팅 세무와 실전 합법책 12번째 토픽이고요. 가지급금의 불이익 및 해소 방안을 제시하라는 거거든요. 네. 가지급금은 사실 법인 기업들의 굉장히 어떤 뜨거운 감자. 그렇죠. 혹시 가지급금의 개념을 모르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네. 가지급금이 뭔지, 이게 왜 생기는지 짧게 한번 말씀해 주시면 잠깐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네. 법인에 돈이 있는데 대표님이 그냥 가져다 쓴 돈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가져다 쓴 돈. 네. 네네. 출처불명하게. 그렇죠. 근데 그 거래처에 리베이트를 줘야 되는 상황이 어쩔 수 없이 생기기도 하고 아니면 골프장이라든지 술자리라든지 현금을 써야 되는 일들이 생기는데 비용 처리가 안 되는 비용들 그런 걸 현금으로 처리한 경우 회사에서는 어쨌든 현금 자산이 나갔는데 그게 입증이 안 되고 비용 처리가 안 되다 보니 처리할 계정이 없어서 가지급이라는 걸 만든 케이스가 대부분이죠. 물론 회사에서 진짜로 돈을 빌려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재무제표상으로는 자산 항목에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자산이에요. 대표님이 빌려간 받을 돈인 거죠. 그렇죠. 회수할 돈이니까. 채권인 거예요. 채권이죠. 가라는 이름이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단기적인 느낌이라서 유동자산 항목에 거의 들어가 있고요. 그 이름은 가지급금, 단기 대여금, 단기 채권, 주임종, 단기 대여금, 주주, 임원, 종업원. 종업원한테 빌려줘도 단기 대여금 가지급금이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돼 있는 게 바로 가지급금입니다. 근데 이게 자꾸 이슈가 되는 이유는 이게 세무상 불이익이 많기 때문이거든요. 세무상 불이익이 꽤 있죠. 이거를 별로 개의치 않아 하는 대표님들도 사실은 있는데 문제를 삼으면 문제를 삼을 수 있고 그리고 매우 규모가 큰 회사들도 있어요. 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우선 가지급금이 이자가 발생하게 돼요. 대표님이 회사 돈을 빌려갔으니까 이자가 발생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자를 보통 그냥 또 내질 않아요. 그게 그냥 입금으로 잡혀서 그만큼 법인세를 또 내는 거죠. 이게 인정이자라고 해서 4.6%를 산정하는데 물론 가중평균 차입이자율이라고 해서 법인이 대출이 있으면 그 대출 평균 이율로 그 이자를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그런 케이스가 많지는 않고 보통 4.6%로 계산을 많이 하는데요. 만약에 가지급금이 많아서 30억이다. 그러면 3, 42 3, 6, 18, 1억 3,800만 원이죠, 인정이자가. 그만큼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럼 그게 그 회사 입장에서는 영업의 이익이거든요. 그럼 단기순이익이 20% 구간이다, 2억 원이 넘어서, 그러면 한 2,700만 원 정도의 법인세를 납부하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죠. 그리고 이제 또 두 번째로 이게 이자가 안 들어오게 되면 대표님한테 상여로 또 간주를 하게 돼요. 그럼 또 대표님 입장에는 소득세가 발생하는 게 생기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벌써 두 번째죠. 세 번째죠. 법인이 다른 대출을 받으면 대출에 따른 이자를 납부하면서 그게 비용 처리가 되는데 법인이 외부에서 대출을 받아서 대표님한테 빌려주면 이거는 좀 온전한 케이스가 아닌 것 같다라고 과세당국이 판단을 해서 대표님이 빌려간 돈만큼의 대출 금액에 대한 이자는 법인에서 비용 처리를 안 해줍니다. 그러면 그만큼의 이자만큼 비용 처리가 안 되니까 세금이 또 나가죠. 법인세를 또 내게 되는 거죠. 이런 구체적인 숫자로 볼 수 있는 손실이 있고 그거 외에도 이제 대외적으로 신용도도 좀 떨어지고 안 좋죠. 그리고 이제 세무당국에서 좀 불신하게 되는 거죠. 재무제표가 가짜 세무제표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가지급금이 잡혀 있으니까 회사 가치는 자꾸 높아져요. 주식가치 평가할 때 자산가치가 높으니까 회사 가치가 쓸데없이 높아지는, 그래서 자본 유치하는 데도 좀 불리해지고 이런 불이익들이 많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잠깐만 정리하고 넘어가자면 가지급금 말씀해 주셨던 불이익은 첫 번째는 일단 법인세가 증가한다. 그렇죠. 두 번째, 이래저래 법인세. 대표이사의 상여로 내니 소득세도 증가한다. 소득세도 증가한다. 세 번째, 이자는 비용 처리가 되지 않으니 법인세는 또 증가한다. 네 번째, 거래처나 국세청에서의 어떤 대외 신용도는 금융기관, 이런 데가 하락된다. 네. 그러니까 결국 해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이게 되게 간단해요. 대표님이 빌려간 걸로 돼 있으니까 대표님이 갚으시면 돼요.
그렇죠. 갚으면 되죠. 내가 내 돈 내고 갚으면 끝나는 건데 네. 문제는 안 갚는다는 거죠. 예, 왜냐하면 돈이 없을 수도 있지만 힘들게 내가 벌어서 회사에서 돈 갖고 왔는데 그걸 다시 또 집어넣자니 싫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이 아니라 거의 전부의 대표님들이 네. 회사 돈으로 이걸 그냥 해결하고 싶어 하시죠. 근데 물론 세금이 좀 발생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좀 낮은 세율로 그거를 가지금을 줄이고 싶은 거예요. 예. 가장 편하면서 쉽게 쓸 수 있는 방법은 급여입니다. 아. 그러니까 많은 대표님들이 초반에 정해놓은 급여를 더 이상 올리지 않은 분들이 있으세요. 네네. 요즘에는 그래도 급여 책정 많이 하시지만 네. 뭐 월 500 해서 6,000 이렇게만 해두시는 분들이 그런 기업들이 태반이었죠. 있어요. 여전히 있어요. 그래서 예, 예. 저는 일단 급여를 뭐 1억 5천, 2억까지 올리시라고 하죠. 4대 보험이 늘어나는 거에 대한 부담감이 크신데 회사들이 뭐 단기순이익이 한 2억 이상 나면 법인세가 22%, 주민세까지 줄잖아요. 네. 급여는 비용 처리가 되니까 실질 과세로는 그다지 높지 않아요. 연봉이만 1억 5천, 2억 돼도 네, 막 3, 40%는 아니에요. 법인세 절감되는 걸 감안하면 감안해야죠. 한 10%에서 20% 절반이 정도. 되죠. 예, 맞습니다. 그 정도밖에 또 맞습니다. 누진으로 올라가고 맞습니다. 급여는 근로소득공제라는 게 최대 2천만 원 한도까지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세금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네네. 급여로 봤는데 네. 권장할 만한 사항은 아니지만 본인 급여를 높이는 건 대단히 권장할 수 있는 사항이고 네. 이미 뭐 배우자가 들어와 있다든가 예. 이런 배우자 급여도 좀 높이시길 권해드리는 거고요. 제가 이미 또 상담을 하다 보니 뭐 직원들한테 급여를 지급을 해서 상여금을 연말에 그걸 이렇게 회수해가지고 가지금을 갚았다 이런 회사를 봤어요. 그래서 그거 너무 위험하죠. 그렇죠. 그거는 제대로 된 불법이거든요. 네. 하면 안 되는 일이기 네, 때문에 네. 절대 너무 노골적인 불법이네요. 네,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네, 네. 큽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도 있어요. 아. 그래서 급여로 하는 게 이제 1번. 네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매년 조금씩 줄여나가는 플랜이고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면 가지급금은 한 번에 해결하는 걸 권해드리는 건 썩 권하지 않습니다. 천천히 줄여나가서 줄이는 게 이렇게 힘들구나라는 걸 또 알아야 예. 일단 늘리지 않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예. 계속 늘어나니까요. 근데도 불구하고 목돈으로 조금 털고 싶다 그러면 최근에 쓰는 방법은 이제 한 2가지 정도. 네. 우리가 잘 아는 퇴직금 플랜. 퇴직. 그리고 예. 이익 소각 같은 케이스가 많은데요. 예. 퇴직금 플랜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냥 퇴직을 하시면 되는데 2015년 12월 31일까지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됐었어요. 네네. 많이 하셨죠. 특히나 퇴직금은 가지급금이랑 이게 퉁칠 수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가능했는데 지금은 중간정산이 안 되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혹시 사모님이 임원으로 계신다면 한 번쯤 퇴직하시는 것도 퇴직금에 대해서는 뭐 차후에 기회가 있을지 모르지만 목돈을 합법적으로 마련할 수 있고 이게 장기간에 걸쳐서 형성된 소득이다 보니 분류과세가 돼서 종합과세에 합산이 되지 않고 그러다 보니 의료보험료도 내지 않고 또 연분연승이라는 계산 방법 때문에 이 소득세가 좀 적습니다. 네. 법인은 비용 처리가 되고 그러니까 정말 일거양득이 아니라 일거삼사득 정도 되는 가장 좋은 플랜이죠. 네네. 다만 대표님이 퇴직할 수 없다는 거 네. 이게 되게 안타까운 일이고 요즘 들어서는 퇴직금 플랜이 썩 또 어려워지는 게 예. 퇴직연금 때문에 퇴직연금은 비용 처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법인이 비용이 워낙 필요하다 보니까 퇴직연금을 많이들 가입을 해요. 네. 정관을 통해서 배수를 높여주면 그 배수만큼 또 퇴직연금에 넣으시더라고요. 예. 외감법인들은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외감이 아닌 법인들도 그런 회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퇴직금이 매우 좋은 컨셉이지만 쓰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하는 게 좀 전에 말씀드린 이익소각, 예. 이익소각 같은 플랜이고요. 이익소각은 뭐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네네. 주식수를 줄이는 방법이에요. 비슷한 케이스로 유상감자가 있는데 감자는 자본금과 주식수를 같이 줄이는 방법이고 이익소각은 주식 수만 줄어 있어요. 네. 그래서 혹시 법인의 미팅을 가기 전에 등기부등본을 떼봤더니 이게 막 주식이 변동이 있는데 희한하게 주식수는 줄었는데 자본금은 그대로다. 그러면 이 회사는 이익소각을 했구나. 이익소각을. 누군가 예. 컨설팅을 하고 있구나라고 판단을 하시면 맞을 텐데요. 요 플로우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자사주 취득을 하는 거예요. 자사주 취득을 하는데 자사주 취득은 소각 아니면 양도인데 이건 이제 소각하는 케이스고요. 자사주 취득을 통해서 소각을 하면 의제 배당으로 배당 소득세가 발생하게 되는데 취득가액과 소각하는 가액의 차이만큼이 이제 이익을 봤다라고 해서 세금이 발생하는 거죠. 근데 배우자 간에는
배우자 간에는 증여세가 6억까지는 없잖아요. 10년 합산으로. 그래서 내가 대표님인데 저한테 주식이 있어요. 이제 배우자한테 주식이 없어요. 6억 원어치를 증여하는 거죠. 주식으로. 세금이 없잖아요. 그리고 이익 소각을 하겠다라고 주주총회에서 의결을 하고 이제 소각을 누구누구 할래? 이거 뭐 공평하게 권한이 주어져야 되니까 나머지 주주들은 안 한다라고 하고 이 배우자분만 내 주식은 자사주 취득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이 주식만 취득을 하는 거예요. 이 과정이 대단히 합리적이고 투명하고 상법에 맞게 절차가 잘 돼야 됩니다. 이거 되게 잘 지키셔야 돼요. 해서 지급을 만약에 소각을 한단 말이죠. 6억 원이 지급이 돼요. 6억 원만큼 한다라고 6억 원만큼 지급을 했으니까 주식을요. 그러면 이분의 그 배우자분의 취득 단가는 시가였잖아요. 근데 주식가치 평가를 해서 자사주 취득을 한 가액도 시가고 차익이 없죠. 취득 단가와 소각 단가가 거의 유사해요. 같거나. 그러면 이제 의제 배당이라고 해도 배당 소득세가 나올 게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넘어갈 때 세금이 없고 이렇게 넘어갈 때 세금이 없으니 지급이 된 걸 남편인 제가 다시 빌려서 가지급금을 갚으면 되는 거죠. 이런 케이스. 네네. 이익 소각은 위험이 좀 많아요. 네. 배우자가 혹시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제가 준 주식하고 원래 갖고 있던 주식의 취득 단가가 짬뽕이 되잖아요. 원래는 이게 평균법에 의해서 그냥 합산을 해서 평균을 내야 되는데 그거를 주권 발행을 해서 1번부터 10번까지는 원래 갖고 있던 거, 뭐 150번부터 200번까지는 이제 요번에 준 거 이렇게 나누기도 하거든요. 그걸 꼭 안 된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 조금 위험할 수는 있다. 그래서 매우 잘 하셔야 된다. 이걸 많이 해본 경험 많은 회계사분과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한 번 증여하고 또 증여해서 2번 하시는 회사도 있어요. 위험도가 더 높아진다라는 거. 뭐 꼭 안 된다가 아니라 위험할 수 있다라는 것 정도는 말씀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말씀으로 듣기에는 또 조금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지만 아무튼 이익 소각도 어떤 가지급금의 해결 방법 중에 하나다. 이 책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잘 나와 있으니까. 네. 가지급금에 대해서 좀 오늘 말씀을 이제 해주셨는데 하나만 아주 간단하게 급여, 퇴직금, 이익 소각 말씀드렸고 원래는 해마다 초과 배당을 통해서 그 금액을 마련하는 게 대단히 아주 좋은 컨셉 중에 하나였는데 초과 배당은 이제 다른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려서 뭐 여기서 깊게는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아시겠지만 세법 개정이 돼서 내년부터는 초과 배당을 활용하기가 좀 어려워져서 가지급금도 줄여나가는 방법이 많지 않고요. 그리고 이익 소각 같은 경우도 주식을 증여해서 다시 처분할 때까지 이 기간을 한 1년 이상을 둬야 되는 이 세법 개정이 돼서 2023년부터 이게 이제 시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익 소각도 만만치 않다. 앞으로는 퇴직금도 퇴직연금 때문에 만만치 않다. 우리 일은 다 만만치 않아지는 것 같아서 그게 좀 서글퍼집니다. 이런 게 정리를 잠깐 해드리면 가지급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첫 번째는 대표이사가 그냥 상환하면 제일 좋고, 두 번째는 대표이사의 급여 또는 대표이사 가족분들이 있으면 또 급여로 처리할 수 있다. 세 번째 퇴직 플랜도 있는데 퇴직 그 연금이 요즘 활발해져서 쉽지 않다. 네 번째 이익 소각이 있는데 요거는 3년 후부터는 또 조금 뭐 세법이 바뀌니까 좀 제한이 있을 수 있다. 다섯 번째 초과 배당도 좀 애용했었는데 이거 만약에 내년도 개정세법이 확정이 되면 힘들어진다. 원래 쉽지 않다. 이렇게 어려워진다. 조금 시간은 좀 길어졌지만 기합 사례도 조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요걸 뭐 가지급과 관련된 기합 사례가 있을까요? 가지급금 이제 고민스러워하는 대표님들이 계시다 보니까 이제 미팅하기는 사실 뭐 쉽다라기보다는 조금 더 사례가 많습니다. 근데 가지급금을 해결해 드려서 보험이 계약이 나온다라는 케이스는 사실 적절치 않고요. 뭔가를 해드리고 대가성으로 보험을 받는 것보다는 보험 자체의 의미를 두고 준비를 하게끔 만들어 드리는 게 이제 우리 역할이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드리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진행이 돼야 되고 그러려면 회사에 임원 구성, 주주 구성, 정관 같은 제도들이 잘 갖춰져 있어야 되고 결국은 회사에 돈이 있어야 그 돈을 빼서 갚든지 뭘 하든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현금이 항상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작은 돈을 통해서 큰 돈을 만드는 과정은 그 무엇보다도 금융상품을 통해서 그리고 장기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금융상품은 보험상품이 가장 적절하다. 그래서 재원을 마련하는 그런 솔루션으로
그 보험 상품을 제안을 드렸고 그렇게 해서 계약을 받는 케이스가 가끔 있습니다. 종종 있습니다. 가지금. 좋습니다. 그게 와닿습니다. 저도 뭐 현업에서 부딪혀 보면 뭐 이렇게 가지금 해결해 드릴 테니까 뭐 정기보험 100만 원 드세요, 200만 원 드세요. 이렇게 좀 대가성으로 가는데 그게 보험의 본질에 충실한 영업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보험 상품은 오래 유지가 잘 안 됩니다. 맞습니다. 그 목적이 있는 어떤 그 보험 설계, 이게 대표이사님 상속세를 납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게 자녀분들에게 어떤 도움이 됩니다. 이게 뭐 사모님 퇴직금에 도움이 됩니다. 은퇴자산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라는 그 목적과 부합해야만 거기에 충실해야 이렇게 상황이 어려워져도 보험 판매를 계속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어려워지면 여기만 집중하면 보험 판매가 어려워지고 우리 아주 힘들어집니다. 그 말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질에 충실한 영업 방법이 오래 가는 것 같고요. 이런 기술들은 때때로 필요한 양념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가지급금에 대해서 말씀 좀 길게 나눴는데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잠깐 여기서 구독 잊지 말아줘.